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론은 무엇인가요? 운명이나 운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행복은 결국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차근차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사람을 내 인생에 초대해야 합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만족스러운 삶이란 곧 관계가 풍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그림에는 언제나 사람이 풍경이 됩니다. 예컨대 산 정상에 올라서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서 바라본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 풍경을 찍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풍경이 그토록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외로움도 타지 않아 평생 혼자 잘 살아갈 자신이 있어. 이건 진심일까요? 아마도 그는 SNS를 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반려식물이라도 돌볼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SNS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든 공유하게 됩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반려식물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괴롭히며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때문에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 비결은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칭찬은 인간 본성의 가장 내밀한 욕구를 채워주고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모순, 그 양가 감정 가운데 늘 줄타기를 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돈, 권력, 명예 또한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수단들을 과도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정작 타인과 벽을 쌓게 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인가요? 혼자가 행복하다. 노년에는 혼자가 되어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레바논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도 갈 곳이 못 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행복을 주제로 75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건 명예나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즉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삶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조건은 다르지만 모두 공통된 하나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한 가지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분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득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행복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경제학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구당 수입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행복 지수의 소득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 수입이 높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할 때는 돈이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일단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다른 가치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 삶의 질, 사람 간의 신뢰와 관계 같은 요소가 행복이라는 나라에서는 지대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나 경제학자들의 연구 분석을 보아도 소득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아도 더 많은 돈이 길라잡이가 되어 행복의 나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행복의 절대적 원천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 연인이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 또한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의 절대적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두고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성격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기질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사람과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이 중 사람의 성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단연코 사람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기질이란 내향적, 외향적, 차분함, 불안 등 정서적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고유한 성질이기도 하지만 학습에 의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기질보다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성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도 사람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과 정리를 하는 결단력입니다. 그 결과가 내 행복 지수를 그려줄 것입니다.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서 내가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살면서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유형 첫째, 자기중심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 이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습니다. 타인에게 무례하고 공격적인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득과 실을 교묘하게 따진 후 그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교활한 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도움을 청하면 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면 뭐 해줄 건데? 하는 식으로 농담처럼 웃으며 말하지만 그들은 그게 진심입니다. 자신에게 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유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조건을 달고 토를 달면서 머릿속으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데 빠릅니다. 이 유형은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 성찰이 빚어질 때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만 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단점을 일러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유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널 위해라는 타이틀을 세워서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나중심 사고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설사 그 관계가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 간의 갈등 또한 많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런 유형은 특히 부모 자식 간의 보상 심리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을 하게 되죠. 때문에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줘야 한다고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많이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일수록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서로의 경계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고 또한 이익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가족 관계에는 많은 배려와 섬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유형은 자기 중심적이면서 억지가 심한 사람으로 무조건 자기 의견만을 관철시키려고 우기고 고집을 피웁니다. 타인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의견만을 타인에게 주입시키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반박하는 것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반박을 당하거나 지적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그 자체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설령 그게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상식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우리가 상식대로만 세상을 살아도 무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 말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언어는 실질적으로 그 관계에 큰 파급력을 미칩니다. 초면이라 존대할 때는 서로에게 존중과 조심성이 있으나 친분이 생겼다고 말을 트게 되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이들은 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말투가 무례해지고 상대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정립된 가치관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에게 자기 주장과 생각을 맹렬히 밀어붙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의사나 취향을 무시하고 결국 자기의 뜻대로 몰아붙이는 독불장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꼭 한 명씩 존재합니다. 그들의 무례함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이들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이들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상대할 땐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그래, 너의 생각도 참 좋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이러이러해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주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에겐 당신의 의견을 단호히 어필하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땐 그 인연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적이면서 험담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남의 단점 파고들기를 좋아하고 남의 상처 건드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세우기 위해 남의 단점과 상처를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어느 모임 자리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상대의 단점을 폄하하며 대화 테이블 위에 올리거나 상대의 취약점인 상처를 슬쩍 화제거리에 올리는 아주 비열하고 악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 유형의 사람과 한자리에 있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았으나 제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왠지 공범이 된 것 같아 찝찝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없을 때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싶은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뒷담화가 습관화가 되어 자신이 한 말이 남의 험담이라는 걸 모르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지능적으로 상대를 돌려가는 악한 유형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또한 뒷담화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본능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껏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어뜯을 곳이 없으면 바로 다른 대상을 물색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면 그는 바로 적개심을 품고 당신을 다음 공격 대상자로 삼을 것입니다. 뒷담화의 심리적 동기는 주로 상대에 대한 질투나 미움, 복수심이나 부러움 같은 부정적인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와 대등한 관계가 아닐 때 어떤 사소한 행동에 대한 분노로 안갚음을 하고 싶지만 대놓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상대 뒤에서 뒷담화를 하며 옹졸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뒷담화는 감정의 찌꺼기를 입으로 배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뒷담화하는 자신과 그 대상자와 그걸 듣고 있는 사람, 이렇게 셋을 죽이는 행위가 뒷담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부로 뱉은 말은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무례한 사람이 남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격이 낮은 사람에게 쉽게 동조되지 마세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피해야 할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태도를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당신은 거절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저처럼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친절함입니다. 이들은 그 친절함 때문에 남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과 중요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의 부탁은 본인이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 태도는 본인의 삶만 피곤할 뿐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음이 여리고 착합니다. 바로 그 여린 기질 때문에 인간관계의 경계선이 흐릿해지는 거죠. 이들은 어렸을 때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떤 때 과감히 거절해야 하는지 교육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은 40에서 50대에게 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언제나 공손하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거절이란 곧 착하지 못한 것, 예의 없는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거절이란 불안과 걱정을 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 곤란이 생길까, 자신의 거절로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눈앞에 온 기회를 놓칠까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한 번의 거절로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거절의 방법과 태도를 익히면 됩니다. 말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니요라는 대답을 먼저 내놓지 말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서 느끼는 안타까움을 충분히 표현한 후 거절을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합당한 거절의 사유와 예의를 먼저 갖추고 난 후 불가능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거절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센스가 있고 순간적 상황 판단력이 좋으며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 유연하게 거절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다가 손해를 보면 그 관계에 불편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건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연습을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거절을 할 때도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관계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에 따라서는 섭섭한 감정을 보일 수도 있으나 그건 그 상대의 몫입니다. 거절하지 않는다고 항상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다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삼고 있는 삶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 지수를 관장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참 힘든 것 또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고 타인으로 인해 자꾸 상처받는 나 자신을 현명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들었고 알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넓은 인맥보다는 좁고 깊은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를 맞출 필요 또한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